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최근에 많이 빨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신청을 해서 시민권 인터뷰를 받기까지 5개월에서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 걸렸고, 또 선서를 한 후에 발급을 받는 데는 모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까지 걸렸는데요. 요즘은 이 모든 과정이 단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서, 이 N400이죠. N400, 이 N400 신청서를 신청을 하면, 제출을 하면 8개월 내에 신청자는 이제 지문, 또 사진 등의 생체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고요. 또 4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한 후에 빠르면 그달, 아니면 한 4개월 내에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총 소요 시간을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요즘은 이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11월 20일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0일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한 달 만인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12월 20일에 인터뷰 날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말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네, 버지니아에서는 보통 인터뷰한 후에 한 달 전후에 시민권 선서를 한다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에 시민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6개월에서 3개월 미만으로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 시민권 신청해서 선서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한 6개월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11월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인터뷰가 잡혔다라는 통지를 받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2016년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대선 후보로 맞붙었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시민권 발부가 많이 빨라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시민권 발부가 평상시보다 훨씬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민권 발부가 빨라지는 이유도 아마 민주당 대통령 정권이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런 게 이제 겹쳤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시민권 신청해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죠. 네, LA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이 전국 주요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틸리티를 비롯해서 몰기지 페이먼트, 아니면 아파트 렌트비, 그리고 이제 자동차 페이먼트 등 또 보험료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모든 월 페이먼트의 합산 평균도 LA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거는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닌데요. 자, 이 온라인 청구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도소라는 것은요, 최근에 발표한 2023년 미국 유틸리티 시장 규모 및 가계 지출 보고서라는 곳에서 가구별 유틸리티 비용의 평균을 산정해서 미국 모든 주와 그리고 모든 도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자, 이 결과 LA의 월 평균 유틸리티 비용은 $45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위스콘신주의 밀워키가 월 평균 유틸리티 비용이 무려 $5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 의외죠. 자, 그리고 2등은 뉴욕이 빠질 수가 없죠. 뉴욕시는 $511로 그 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439로 기록한 북가주의 샌호세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와 함께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유틸리티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도시 가운데 LA와 샌호세가 결국은 이제 유틸리티 비용이 높은 도시 탑5 안에 두 개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유틸리티 비용이 낮은 도시 1위는요, 월 평균 유틸리티 비용이 평균 $209. 그러니까 LA보다 반도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좀 안 됩니다. $209인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가 차지했습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 비용이 낮은 곳은 테네시주 멤피스 $216. 그리고 텍사스주 오스틴 $221, 조지아주 애틀란타, 애틀란타 사시는 한인분들 많으신데 여기가 $240. 애틀란타도 이런 게 좀 저렴하군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이 $247로 미국 도시들 가운데 유틸리티 비용이 낮은 그런 도시들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치.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시는 구독자로 제가 알고 계신데 김치를 집에서 담가 잡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댓글에도 김치 담그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 올려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제가 누군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치 담가 먹는 게 사실은 최고죠. 그런데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이제 한인 마켓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또는 뭐 프라이빗 스토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뭐 김치만 전문점으로 판매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외진 곳에서는 한인 마트까지 가기 그러니까 미국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판매된 김치 1000통 이상이 성분 미표기로 지금 리콜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FDA는 LA에 있는 그 World Variety Produce라는 회사의 멜리사스 김치, 이 김치 이름이 멜리사스 김치입니다. 멜리사스 김치가 알러지 유발 성분인 생선을 라벨에 표기를 하지 않아서 1120통의 김치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량 판매된 멜리사스 김치 핫 14아운스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OK 프로듀스 그로서리 아울렛이라는 곳,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브룩셔 브라더스라는 곳,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갔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선 인터내셔널 스토어라는 곳에서 유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3개 주에 유통이 됐습니다. 이 멜리사스 김치. FDA는 이 생선 알러지 이 반응으로는 입술 부음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부터 심하면 호흡 문제와 이제 쇼크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멜리사스 김치 이번 달에 판매된 것은 전량 리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또 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 보고 시에 전자보고, 그러니까 이제 E-파일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에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됩니다.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게. 즉, 이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 그러니까 E-파일을 하고 또 디렉트 디파짓을 신청을 해 놓으면 이런 걸 선택한 그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가장 짧아지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1일 정도, 10하루 정도 더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 IRS는 통상 이 E-파일과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0일이다라고 이제 밝혀왔는데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열흘 정도라니까 이제는 내년에는 그러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입니다. 참고로 E-파일 신청 후에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한 2, 3일이 소요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군요. 환급금을 만약 이제 수표로 메일로 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추가 걸릴 것이다.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이제 마감일인 4월 15일 그 사이에는 그 환급 수령일이 또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라고 IRS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이제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임박해서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4월 15일이 되기 전에 빨리 연기 신청이라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모기지 론 금리가 2달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이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레디 맥이 매주 집계하는 그 모기지론 금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 평균 금리는 지금 6.61%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6.61.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 이는 지난 5월 말 이후 지금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금리는 지난 10월 26일 무려 7.79%로 이 꼭지를 찍었죠.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달 연속 지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 4% 언저리였던 그 팬데믹 이전의 금리 수준과 이제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여전히 아주 많이 높은 그런 수준인 것만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대출 금리가 7%대 이상이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출금리 둔화세가 아직 그 주택 거래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겠죠.
네, 11월 그 미국의 잠정주택 매매 지수를 보니까 10월 달, 그 전달인 10월과 비교해서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그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잠금 주머니가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 어린이들이 뭐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학교 갈 때 가지고 가면 수업 시간에 뭐 막 몰래 스마트폰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부모 관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선생님도 일일이 그거를 관리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자주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져가되 잠금 주머니에 넣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잠금 주머니를 개발한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요즘에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잘 팔린다는 얘기죠. 지난 8년간 미국 내 41개 주의 교육부가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회사, 이 욘드르라는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잠금 주머니를 개발하는데, 구입하는데, 그 잠금 주머니를 구입하는데 23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여기저기에서 많이 산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이러는 거죠. 자, 욘드르가 2014년에 개발한 이 잠금 주머니는 스마트폰보다 그 약간 큰 사이즈의 천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 사이즈보다는 조금 크답니다. 넣을 수 있게. 다만 이 주머니를 여닫는데 통상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는 이제 줄을 쭉 당기면 뭐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줄 대신에 특수 자석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작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수 자석을 이용한 그 딱 잠그는 것까지는 아니죠. 딱 닫아주는 그런 그 과정이 특수 자석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 특수 자석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을 작동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스마트폰이 그 주머니 안에 있을 때까지는 무용지물 뭐 이런 거죠. 자, 시판 초기에는 학교보다는 이제 라이브 공연 그런 벌일 때 이제 라이브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스마트폰 다 끄라고 하잖아요. 또 무슨 미팅하고 그럴 때 스마트폰 다 끄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라이브 공연도 막 시끄러운 뭐 락밴드 이런 거면 좀 괜찮은데, 조용한 발라드나 뭐 이런 걸 할 때 갑자기 저기서 때르르랑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그 오케스트라 공연하는데 따르릉 소리 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연할 때 스마트폰을 다 끄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했는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껐다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잠금 주머니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라이브 공연에서 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많이 이걸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욘드르라는 회사의 매출도 지난 5월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데 대한 어떤 반대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다양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USC의 앤서니 메카로라는 교수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강제로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집단 괴롭힘 관련 증거를 모으거나 또는 학교 총격 사고 등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이렇게 그냥 싹 걷어가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가더라도 수업이 진행되는 그 일정 시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그 휴대폰 잠금 주머니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나라는 어딜까요?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라고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얼마 전까지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인 일본이 올해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중국에 내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월까지 일본과 중국, 양국의 자동차 수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관측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8%가 증가한 441만 2천 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전년보다 오히려 15%밖에 늘어나지 못한, 중국은 58%가 늘었는데 일본은 15%밖에 증가하지 못한 399만 대 수준으로 12월을 합산한다고 해도 430만 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11월까지만 계산한 중국보다도 12월까지 계산해도 일본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1위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상반기 자동차 수출 대수는 214만 대로 당시 일본의 202만 대보다도 12만 대 많았습니다. 출발부터 중국이 셌네요. 일본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에서 정상을 내주는 건, 그러니까 1위 자리를 내주는 건 독일이 1위를 차지했던 지난 2016년 빼고는 처음입니다. 7년 만에 선두에서 일본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중국의 자동차 수출 업적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 신에너지차, 소위 말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 그 하이브리드 차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와 특히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많대요, 요즘. 중국의 올해 그 신에너지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7%가 증가한 143만 대로 중국이 올해 수출한 총 수출량의 이 34%의 규모가 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등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기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네,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이 블룸버그 통신이 뽑은 올해 최고의 CEO 사고와 CEO 실수들이라는 목록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뭐 1등, 2등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요. 네. 자, 블룸버그는 올해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말과 행동 가운데 가장 입이 떡 벌어진 순간으로 그가 지난달 그 공개석상에서 험악한 욕설을 내뱉었던 것을 꼽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주최의 그 한 행사에 참석해서 소셜미디어 X의 그 반유대주의 논란 이후에 광고를 중단한 그 기업 경영자들을 향해서 그 F로 시작하는 그 비속어를 포함한 욕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여름 또 마크 저커버그 그 메타 CEO와의 또 격투기 대결을 예고해서 큰 관심을 받았다가 뭐 결국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 특유의 허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뭐 비속어, 욕설, 허풍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올해 CEO들이 저지른 가장 어처구니 없는 그 목록의 1등을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차지한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두 억만장자 CEO의 이른바 그 격투기 설전은요, 메타가 지난 7월 X의 대항마격인 스레드죠. X의 그 대항마격인 앱, 그러니까 이제 메타가 만든 거죠, 스레드. 그 스레드를 출시한 뒤에 일론 머스크와 이제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경쟁 회사가 돼버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꼬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올리는 거죠, SNS에. 마크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을 올렸고요. 또 머스크는 그러면서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당신이 있는 위치를 나한테 당장 보내라 라고 응수를 하면서 이 세계의 대결이 성사될 줄을 두고 이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정말 볼만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 두 명이 UFC 그 무대에 올라가서 우당탕탕 싸우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후에 뭐 그러면 싸우면은 대결을 벌이면 어딜까? 장소도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대결 장소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유명한 그 UFC 무대에 있는데 거기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탈리아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화제를 크게 낳았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 결국은 이제 관심만 끌고 화제만 일으키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저커버그가 대결 날짜를 제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때 나는 목하고 허리 등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면서 대결에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저커버그는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한 달여간 이어진 이 둘 간의 그 격투기 설전은 그렇게 의아무야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일론 머스크 CEO가 올해 한 해 동안 CEO들이 저지른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 1등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중국에서 그 지나가던 차량과 조우를 한 야생 백두산 호랑이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가 지금 백두산이 북한 쪽에 있으니까 북한 쪽의 호랑이지만 지금 그 호랑이를 북한 호랑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한민족의 호랑이를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큰 규모의 차량과 딱 마주친 그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달아나지 않고 또 전혀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조차 없이 꼿꼿하게 그 대형 차량과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웨이보와 바이두 등 중국의 그 SNS에는요, 그 중국 사람이죠. 왕모 씨가 지린성 옌벤 자치주 훈춘에서 직접 겪은 일이다라면서 올린 그 백두산 호랑이 관련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면서 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 씨는 최근 눈이 많이 내렸는데 수북하게 쌓인 그 눈 산길로 차를 운행하던 중 좋기 무려 250kg은 돼 보이는 커다란 야생 호랑이와 우리가 마주쳤다라면서 이 호랑이는 지나가는 우리 대형 차량을 전혀 개의치 않고 유유히 길가를 거닐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왔다 갔다 그 대형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길가에 오히려 이제 그 대형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 그 큰 차를 몰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라고 이제 왕모 씨는 말했습니다. 길가에 우리가 차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생 호랑이는 달아나지도 않고 정면으로 우리 차를 응시하고 있었다라면서 대치는 무려 10분가량 계속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올린 동영상에는요, 눈이 쌓인 길가에서 네 발을 꼿꼿이 세우고 운전자와 이 차량을 바라보는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줄무늬가 선명한 이 백두산 호랑이는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넌지시 차량을 그저 이제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보호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커다란 차량과 마주치면 거의 대부분 황급히 달아나거나 숲속으로 몸을 감춘다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랜 시간 오히려 대치하고 있는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영상과 사진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 야생 백두산 호랑이 맞짱이라도 뜰 기세네 라는 글을 올리거나 또는 맹수의 왕다운, 진정한 왕다운 위험이 느껴진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 겪었다면 호랑이의 위세에 오히려 내가 질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많고 두만강을 비롯해서 큰 강과 하천이 많은 이 훈춘 일대는요, 이 야생 백두산 호랑이와 동북 표범 등 야생 동물의 주요 서식처입니다. 중국 당국은 훈춘 등 이 북한과 러시아와 접경 지역인 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에 각각 60여 마리의 백두산 호랑이와 동북 표범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야생 백두산 호랑이, 그 기백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국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국방부가 최근에 발간한 그 장병 정신교육 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그런데 이 독도를 이 장병들 정신교육 시키는 그 교재에 참 어처구니 없게 기술을 해놓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센카쿠나 중국에서는 그 다오이다오라고 부르죠. 센카쿠 열도, 그리고 이제 쿠릴 열도. 이 쿠릴 열도는 일본에서는 지시마 열도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지금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라고 기술을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그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라는 책자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거나 또는 다오이다오, 이건 이제 센카쿠 열도, 그리고 이제 또 쿠릴 열도, 그리고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센카쿠 열도나 무슨 쿠릴 열도와 동일시하면서 그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국방부 책자에서 기술을 했다라는 점. 이게 이제 문제죠. 이런 것은 이제 독도와 관련된 그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걸 국방부에서 책자를 낸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한다라고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즉각 아이쿠 하면서 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된 내용 중에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또 독도가 그 지도에 국방부 발견한 그 책자에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또 독도가 없었어요. 독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아예.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 국방부가. 그래서 이제 독도가 영토 분쟁이라고 말한 그런 표현, 그리고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점 등 중요한 문제점이 식별이 돼서 결국 이를 전량 회수하고 다시 제작하겠다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라고 만들었다는데 정작 정신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지금 캐나다는 입니다. 어제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캐나다 사람 10명 가운데 7명 꼴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과 그림자도 있습니다. 자, 이 방송에 따르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 매우 행복 또는 행복하다라고 밝힌 응답이 7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27%의 응답자는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딱 요것만 보면은 어우 부럽죠. 그러나 이제 캐나다도 늘 그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행복하다라는 그 응답률 70%로 말씀드렸는데 행복하다라는 그 응답률은 그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남녀 모두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70%가 아니라 75% 정도 높은 수치로 행복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은 70%. 자, 행복하다라는 그런데 이제 응답 비율은요. 지난 2016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무려 79%가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평균 9%포인트가 낮아진 결과라고 조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자는요. 2016년 조사 때는 18%로 나왔는데 지금은 또 이것보다도 9%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는 응답자 9%포인트 낮아졌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자 역시 9%포인트 높아졌다라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자, 분야별로 그 만족도 조사도 있었는데요. 재정 형편 만족도는 57%, 레저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69%, 또 애정 생활 만족도는 69%, 또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75% 등이었습니다. 이 가장 높은 만족도는요, 가족 및 친구 관계라는 항목이었는데 이거는 81%로 집계됐습니다. 자, 올 한 해를 표현하는 긍정 및 부정적인 단어를 제시해달라라는 캐나다 주민들에 대한 설문에서 캐나다 거주민들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응답한 사람들이 37%, 그리고 지친다 라는 단어를 응답한 사람 역시 똑같이 37%로 꼽아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그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감사와 지친다. 네.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캐나다 거주민들의 소감은 나름대로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많이 지친 듯한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캐나다 사시는 분들의 행복하기도 하고 다소는 조금 지쳐 보이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자 오늘 뒤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가급적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